안녕하세요. 오늘은 읽기보다는 조금 생각 정리해서 말하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교정기를 끼고 읽는 부분도 많겠지만 생각을 말하는 게 오히려 일상 속에선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 몇 개를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음식점이나 술집, 학원 등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나요? 보통 초록창을 이렇게 켜고 그 다음에 뭐 동네 미술관 혹은 동네 주점 이렇게 해서 찾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이른바 영업을 좀 수상한 영업 비밀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광고 대행 업체가 있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KBS 기사고요. 네이버 지도 등록하셨죠? 광고 대행 업체의 수상한 영업 비밀입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 이제 네이버 지도에 본인의 가게를 등록하면 이런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땡땡주점 대표자님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날짜로 등록한 네이버 지도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사람들은 당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요 땡땡땡 네이버 쪽 키워드 담당자고요. 여기 이 지역 맞으시죠? 변동사항이나 수정사항 따로 없으세요? 저희가 네이버 쪽 광고 지원을 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파워링크 무상 지원 받으실 건데 뭐 네이버에 등록되면 24시간 상위 노출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파워링크가 뭐냐면요. 네이버에 단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위에 뭐 1, 2, 3 해서 광고라고 뜨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9 미술관 하면 59 뭐 미술학원, 59 미술 전문 지도 선생님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파워링크 광고인데 그거를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A씨가 조금 이 계약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가 과연 잘 만들어졌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팔지는 닭갈비가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런 계약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엄청난 위약금을 걸었다고 해요. 120만 원을 광고비로 냈는데 30만 원만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그럼 안 속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네이버 지도 등록을 하면 그 정보가 바로 이 광고 대행 업체 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취합을 하는 거겠죠? 그 광고 대행 업체에서는. 그 다음에 그 가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서 이 프로그램에 보여주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에 노출되자마자 이 가게로 바로 전화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이게 진짜 네이버인지 아니면 광고 대행 업체가 네이버를 사칭한 건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너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 나쁜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계자는요, 자영업자 스스로가 광고 등록을 사실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 업체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광고 계약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음식 관련한 내용인데요. 배달앱 여러분 많이 쓰시죠? 요 땡땡도 쓰시고 배달의 땡땡도 쓰실 텐데 주문해서 최종 배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려 2,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혐의로 한 정보관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MBC 단독 기사네요. 배달앱 개인정보가 줄줄 현관 비밀번호까지. 저희가 이제 전화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때 주소나 전화번호, 심지어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때가 많은데요. 이 정보가 배달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과연 남아서 팔린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지난 7월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정보관리업체 한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지금 12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 기사가 나온 거네요. 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는 식당에 전달되는 주문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포스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수많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주문 내용과 개인정보를 식당에 팔고 그리고 배달업체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사실상 이건 불법이죠. 왜냐면 개인정보 1차 수집자인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같은 배달앱 관계자가 이렇게 주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고객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또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정말 이 주문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어떤 정보 수집 업체가 이 앱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그냥 갖고 있다고 했으니 당연히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보 장사를 정말 했다고 해요. 가령 식당 주인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정보를 제공해서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문 정보, 그리고 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은 뭐 소분해서 주세요, 이런 정보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잘못 어디에 들어가서 범죄에 악용됐다 하면 정말 큰일이었겠죠? 다음 기사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신박한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KBS고요. 삼겹살도 자판기에서 돈 몰린 스마트 자판기 경제학. 자판기에서 커피 많이 뽑아 드셨죠? 예전에 그 우유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참 맛있었어요. 그 자판기 운영업에 정말 많은 지금 레드오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언택트가 대세를 이루더니 그 영향은 자판기에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카드 매출 발생 감염정을 분석한 결과 자판기라는 키워드가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대비 가맹점 수가 늘어난 업종을 살펴봤더니 자동 판매기 운영업이 무려 162%까지 늘어 당당히 2위였습니다. 즉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벌써 지난해보다 1.6배 이상 자판기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카드 가맹점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위는 바로 시설 대여업인데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년 대비 153%라고 하네요. 3위는 커피 음료 전문점으로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자판기에서는 이제 500원, 1000원짜리 음료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인 그런 자판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면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 심리가 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트렌디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성을 갖춰가고 있는 각종 자판기가 이 업종이 뜨게 만든 하나의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 이런 자판기 본 적 있어요. 꽃배달 자판기인데요. 번호가 이렇게 1부터 10 정도까지 쓰여 있고 딱 누르면 열쇠 키 같은 게 나와서 그 사물함에, 투명 유리 사물함에 있는 꽃다발을 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판기에서 바로 커피 전문점과 같은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라면, 심지어 자판기로 고기를 파는 무인 정육점이 생겨날 정도로 자판기가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자판기로 이렇게 한우를 살 수 있다, 혹은 삼겹살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자판기 자체가 냉동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위생적이라면 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퇴근하다가 이렇게 탕탕 눌러가지고 식재료 사다가 집 가서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판기에 대한 호감도가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될까봐 비대면을 선호한 것도 있지만 주로 사람을 만나서 주문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물론 많아진 것도 있지만 또 요새는 무인 코인 세탁소라고 해서 자신이 옷을 걸어두면 몇 시에 그 옷이 다시 세탁돼서 드라이까지 돼서 가져다 주는 그런 철제 옷장 같은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제목은 일단 중앙일보 기사고요. 1년간의 비대면 강의를 마치며 라고 하며 한 교수님께서 보낸 이제 뭐라고 할까요? 편지 같은 그런 사설입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올 한 해 부득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환급을 요구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온라인 강의가 힘들기는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혼자 녹음하기, 녹화하기, 서툰 솜씨로 영상 편집하기 등 이렇게 부가적으로 드는 노동이 또 있기 때문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의 눈에 비친 모습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볼테르의 말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종강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시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문득 항상 찌푸린 얼굴로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떠올랐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 나의 말습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상당히 그 생각을 강요하는지를 느끼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의 말이 이렇게 들린 것 같았대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내 생각과 당신의 강의 내용이 상충할 때 이를 질문하고 당당히 토론할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는 빈약하고 당신은 풍부한 지식과 논리로 나를 설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너무 싫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다 이거죠. 처음에는 이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던 학생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밤새 그 학생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정한 토론회장이 되기가 어려웠다 이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조금 더 이제 그 학생과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후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시행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처럼 반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꼈대요. 아, 내가 정말 내 생각을 강요하고 또 강조한 게 너무 많았구나. 어떤 학생에게는 그게 반항도 거역도 할 수 없는 폭력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이것은 좁은 의미의 폭력, 즉 물리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뜻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젠더폭력, 언어폭력, 팩트폭력 등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물리적, 정신적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강제력에 의한 것이라면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에 기반한 지적폭력은 합리적으로 포장한 난폭한 영향력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리적 강제력, 그것만큼이나 폭력적인 어떻게 보면 난폭한 영향력이 바로 지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세워놓고 내 말이 옳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학생들 앞에서 겁주기, 이런 것도 그렇고요. 내 생각만이 옳아, 그리고 내 생각만을 논술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잘 쓴 학생에게는 성적을 좋게 주고, 내 생각을 쓰지 않은 학생에게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교수의 생각을 쓰지 않은 학생에게는 점수를 또 낮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 EBS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우리는 대학을 가는가? Y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때 A+ 받는 방법이 교수의 강의를 다 녹음을 해서 그대로 빼곡히 적는 것이다 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폭력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이기기 위해 하는 폭력이죠. 내 말이 맞다. 이런 것들은 특히 법이나 규정마저 바꿀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이들이 행하는 폭력이죠. 그런 거는 날로 폭력에 민감해져가는 우리의 눈살을 정말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볼테르가 또 이런 말도 했대요. 우리는 진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폭력으로 우리의 정신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진짜 선생님 그리고 진짜 교수님, 이런 분들을 존경을 하는 마음은 단순히 지적인 우월성을 뽐내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서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내뿜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받아주시고 수용도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정말 공론화하면서 지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의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게 진정한 비폭력주의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설이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게 곧 폭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중앙일보 찾아보시면 더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지난 1년간의 비대면 강의를 마치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10여 분의 시간 동안 기사 몇 개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얘기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실제로 좀 어렵네요. 문장을 짧게 말하자. 첫째. 두 번째. 조사가 올라가지 않게 하고 끌지 않게 하자. 조사라 함은 뭐, 을, 이, 가 이런 건데요. 뭐뭐가, 뭐뭐를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세 번째는 그래도 발음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할 때 지읒도 더 선명하게 즈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 이런 연습을 거센 소리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차름 연습도 많이 하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자기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저처럼 뭔가 화술이 더 능숙해지고 싶다. 그리고 발음이 더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10분이라도 녹음해서 어디 올리든 아니면 스스로 갖고 계속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고쳐졌거든요. 어깨 펴는 연습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소리를 앞으로 낼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녕.